이 술은 사람 마시라고 빚은 게 아니오. 내년에 더러운 죄를 씻으라고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주신 피눈물이란 말이오. 서슬퍼런 외침이 장터에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든 곳은 장터에서 제일 간다는 주망 천석군의 앞마당이었지요. 그 한복판에 남루한 무명 저고리를 입었으나 눈빛만큼은 작두날처럼 번득이는 여인 연실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커다란 술독 하나가 산산조각이 난 채 붉은 빛이 도는 술을 사방으로 뿌리고 있었답니다. 저 미친년이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여봐라, 당장 전연을 끌어내지 않고 무엇들 하느냐. 비단 가채를 높게 올린 주막 주인 배점내가 얼굴이 흑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살기가 교차했지요. 하지만 연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살난 술독 조각을 집어들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재밌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살짝 눌러주고 가세요. 안 누르면 주인공이 더 고생합니다. 연실이 깨진 조각을 배점내의 코앞까지 들이대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이 술 향기를 맡아보시오. 10년 전 내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시던 그날 밤, 내 년이 우리 집 곳간에서 훔쳐 달아난 그 술방문 그대로 빚은 것이니, 내년이 입은 그 화사한 비단옷, 그 손가락에 낀 금가락지, 그게 다 내 아버지의 피값을 팔아챙긴 것 아니더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10년 전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선비였던 이 대기 영모라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고 풍비박산 났던 이를 모르는 이가 없었거든요. 당시 대감댁 참모였던 배점내가 가문이 망하는 틈을 타 집안의 보물과 술 빚는 비법이 적힌 종이를 들고 튀었다는 소문만 무성했는데, 오늘 그 진실이 장터 한복판에서 터져 나온 것이지요. 배점내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제 가슴팍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디서 근거도 없는 소리 짓거려. 내 손으로 피땀 흘려 일군 주막이건을 전연의 입을 당장 닥치게 해라. 배점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덩치 큰 일꾼들이 연실을 애워쌌습니다. 하지만 연실은 오히려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비릿하게 웃었답니다. 치거라. 쳐봐. 내 몸을 부술 수는 있어도 이미 장터 사람들의 코끝에 닿은 이 술 향기까지 지울 순 없을 것이다. 아버님은 돌아가시며 내게 말씀하셨지. 술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 도둑놈이 빚은 술은 구정물 냄새가 나고, 한을 품고 빚은 술은 원수의 심장을 꿰뚫는 법이라고. 연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흘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몰락한 가문의 여식으로 살며 손톱이 빠지도록 누룩을 띄우고 밤마다 아버지를 그리며 독 앞에 엎드려 울던 세월이 그 눈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오더니 하늘에서 주먹만 한 한방눈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화창하던 날씨가 순식간에 어둑해지며 장터를 휘감는 찬바람은 마치 1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의 곡소리처럼 들렸답니다.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좋은 날에 웬 한방눈이람. 이 대감님이 노하신 게 분명해. 저 배점내 년의 낯짝을 좀 보게나. 배점내는 쏟아지는 눈발을 가리려 소매를 올렸지만 연실은 그 눈을 온몸으로 맞으며 배점내를 노려보았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 장터에는 술향기와 눈꽃이 뒤섞여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지요. 과연 연실은 이 차가운 눈발 속에서 배점내의 탐욕을 꺾고 가문의 원한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장터 한복판에서 술독을 깨부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분을 이기지 못한 배점례가 관가에 손을 써둔 탓에 연실의 작은 주막은 평소보다 더한 지옥이 되었지요. 장터 끝자락 비가 오면 낙수물이 방 안까지 들이치고 바람이 불면 석가래가 비명을 지르는 해진 초가집. 그곳이 바로 한때 대감댁 아기씨였던 연실이 숨어든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주모 어디 갔어? 이따위 구정물을 술이라고 내놓은 거야. 거친 고함과 함께 연실의 주막 문이 발길질에 힘없이 열렸습니다. 배점내의 사주를 받은 장터 건달 독사가 이빨을 드러내며 들어섰지요. 연실은 구석에서 콩나물을 다듬다 묵묵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이미 동상과 거친 일감 때문에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고 저고리 소매는 떼국물과 기름때로 찌들어 본래 무슨 색이었는지조차 알 길이 없었답니다. 술맛이 변한 게 아니라 내 놈의 마음보가 썩어 문드러진 것이겠지. 싫으면 나가거라. 연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대나무 같은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사는 비릿하게 웃으며 연실의 앞에 놓인 술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쨍그랑 낡은 사발이 깨지고 연실이 밤새 빚은 술이 흘바닥으로 스며들었지요. 인연이 아직도 지가 대감댁 딸인 줄 아나 보네? 야, 배 주인장이 전화란다. 내년이 장터를 떠나기 전까지는 이 주막에 파리 한 마리 못 들게 하라고 말이야. 독사는 연실의 턱 끝을 툭툭 치며 조롱하더니 주막 기둥에 대고 노골적으로 오줌을 지리기까지 했습니다. 연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지요. 적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내 목을 내어주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건달들이 난장판을 치고 떠난 자리, 연실은 홀로 남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흙먼지가 섞인 술을 손으로 훑어내며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죽지 않습니다. 저들이 내 술을 버리고 내 터를 더럽혀도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비범만큼은 제 심장 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날 밤 연실은 땔감조차 떨어진 냉골방에서 호치불 한 장에 의지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추위는 칼날처럼 살을 파고들었지요. 문틈으로 들어오는 겨울바람이 포기해라, 차라리 배점내 밑으로 기어들어가 목숨이라도 부지해라라며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연실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피 묻은 손으로 연실의 치맛자락 속에 넣어주었던 술 빚는 비법이 적힌 쪽지였지요. 마음이 맑지 않은 자는 향을 맡지 못할 것이요. 뜻이 곧지 않은 자는 맛을 보지 못하리라. 연실은 그 글귀를 손으로 더듬으며 버텼습니다. 그녀의 주막 앞마당에는 배점내가 뿌려놓은 인분 냄새와 건달들이 버리고 간 오물로 진동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실을 동정하면서도 배점내의 기세가 무서워 고개를 돌렸지요. 쯧쯧, 저러다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하겠어. 그러게 말이야. 대감댁 아기씨가 어쩌다 저런 시궁창까지 굴러떨어졌누. 세상은 연실에게 등을 돌렸고 가난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시궁창이 깊을수록 그 위로 돋아나는 꽃은 더 붉고 진한 법이지요. 연실은 깨진 사발 조각을 모으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장터에서 가장 향기로운 술을 빚어 저들의 코를 뒤틀어 버리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연실이 절망의 밑바닥에서 홀로 싸우고 있던 그때 하늘은 그녀에게
또 다른 운명의 장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과 추위가 세상을 덮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일까요? 낮부터 하나둘 떨어지던 눈송이는 밤이 깊어지자 주먹만한 한방눈으로 변해 온 장터를 집어삼켰습니다. 바람은 주막의 낡은 문짝을 떼어내듯이 몰아쳤고 쌓인 눈은 벌써 어른 무릎까지 차올라 길의 흔적조차 지워버렸지요. 땔감이 부족해 냉기가 뼈를 깎는 방 안에서 연실은 낡은 소미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며 아버지가 남긴 쪽지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 거기 아무도 없소. 그때였습니다. 세찬 바람 소리 사이로 끊어질 듯 가녀린 신음이 연실의 귀를 때렸습니다. 헛것을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이니 이내 무거운 무언가가 주막 살인문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연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배점내가 보낸 자객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곤궁에 처한 이를 외면하는 것은 선비의 도리가 아니다라던 아버지의 가르침이 얼어붙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답니다. 연실은 등잔불을 켜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칼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치며 불꽃이 휘청였고 눈앞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눈밭 위로 점점이 흩뿌려진 붉은 선열, 그리고 그 끝에 한 사내가 엎드려 있었지요. 세상에 이 눈더미 속에 사람이. 연실은 비명을 삼키며 사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내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왼쪽 어깨부터 팔까지 깊게 베인 상처에서는 검붉은 피가 솟아나 흰 눈을 물들이고 있었고 피부는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요. 연실은 제 몸집보다 큰 사내를 필사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손가락이 곱아 감각이 사라지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초인적인 힘으로 사내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등잔불 밑에서 본 사내의 얼굴은 비현실적으로 맑고 수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허리춤에는 이 장터 사람들은 구경도 못 해본 정교한 칼집이 달려 있었고 옷은 비록 피에 젖었으나 예사롭지 않은 비단질이 섞여 있었지요. 연실은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이건 짐승에게 당한 상처가 아니야. 칼날에 베인 게 분명해. 연실은 곧장 주방으로 달려가 남은 술지개미를 긁어 모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독한 술을 끓여 상처를 닦아내고 깨끗한 무명천을 찢어 지혈을 시작했지요. 뜨거운 술 기운이 상처에 닿자 사내가 고통스러운지 신음을 내뱉으며 연실의 손목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연실은 뼈가 부러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요. 가지 마시오, 서신을 지켜야. 사내는 정신을 잃은 와중에도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연실은 사내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노란 빛을 띠며 번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숲의 귀신인가 싶어 소름이 돋았지만 연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내의 처절한 눈빛에서 10년 전 가문이 망하던 날 피를 흘리며 자신을 숨겨주던 호위무사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밤새 눈은 멈추지 않았고 연실은 뜬 눈으로 사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식어가는 사내의 몸을 데우기 위해 하나 남은 소미불을 덮어주고 자신은 화로에 남은 불씨의 의지의 밤을 지새웠지요. 새벽녘 사내의 열이 조금씩 내리고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자 연실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까무러치듯 잠이 들었습니다. 똥이틀 무렵 한방눈으로 세상이 고요해진 장터 끝 작은 주마. 이곳에는 이제 몰락한 가문의 여식과 정체 모를 부상당한 사내,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눈 속에서 건져 올린 이 사내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유일한 칼날이 될 것임을, 그리고 배점례가 그토록 탐내던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을 풀어낼 열쇠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바깥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어와 쌓인 눈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비바람을 예고하듯이 말이지요.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가 잦아들고 장터 위로 차가운 새벽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연실은 까무러치듯 잠들었다가 매캐한 등잔 기름 냄새에 눈을 떴지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어젯밤 사투의 흔적이 역력한 사내의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신음을 뱉어내고 있었으나 다행히 어제보다 숨소리는 한결 고르게 변해 있었답니다. 정신이 좀 드시오? 연실이 식은땀을 닦아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감겨있던 사내의 눈이 번쩍 뜨이더니 전광석화처럼 연실의 손목을 낚아채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찌나 힘이 센지 연실의 입에서 억소리가 절로 났지요. 노란 빛이 감도는 사내의 눈동자가 서슬퍼렇게 빛나며 연실의 눈을 꿰뚫었습니다. 누구냐? 여기가 어디지? 내 짐은 어쨌느냐? 사내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낮았으나 그 안에는 산짐승 같은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실은 공포가 밀려왔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꼿꼿이 고개를 들고 사내를 마주 보았지요.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대접이 고약하시구려. 여긴 장터 끝자락 이름도 없는 술막이고 당신 짐은 저기 구석에 그대로 있소. 피를 너무 흘려 죽을 뻔한 걸 내가 밤새 지혈했단 말이오. 연실의 당당한 태도에 사내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힘이 풀린 듯 손을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제 상처를 살피더니 헛웃음을 쳤지요. 상처에는 약초 대신 지독한 술 냄새가 진동하는 술찌개미가 붙어 있었으니까요. 술로 상처를 닦다니 무모한 주모로군. 무모한 게 아니라 비방이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방식이지. 덕분에 도끼가 오르지 않았으니 감사 인사나 하시오. 연실은 짐짓 쌀쌀맞게 대꾸하며 죽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사내는 한참 동안 연실을 응시했습니다. 이 허름하고 가난한 주막에 어울리지 않는 고결한 말투, 그리고 자신 같은 피투성이 사내를 보고도 도망치지 않는 그 기계. 사내는 연실의 보따리에서 삐져나온 낡은 술 비법 쪽지를 힐끗 보더니 무언가 깨달은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를 들이면 화를 입을 것이오. 나를 쫓는 자들은 자비가 없거든. 사내의 말에 연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배점내의 괴롭힘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 정체 모를 무사들까지 들이닥친다면 이 주막은 그야말로 피바다가 될 것이 뻔했지요. 하지만 연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홀로 쓰러져 가던 아버지의 뒷모습을요. 이미 이 세상은 나에게 화호를 퍼붓고 있소. 배점내라는 여우가 내 가문을 도둑질하고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지. 여기서 더 잃을 게 무엇이 있겠소. 당신이 칼을 쓰는 사람이라면 나를 좀 도와주시오. 밥값은 해야 할 것 아니오? 연실의 눈에는 복수심보다 더 깊은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내의 소처는 그 눈빛에서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발견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더니 불편한 팔을 이끌고 억지로 몸을 일으켜 연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천이라 하오. 목숨을 빚졌으니 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주모의 울타리가 되어드리지요.
다만 내 정체에 대해서는 묻지 마시오. 그것이 당신을 살리는 길이니. 연실은 소천의 결연한 대답을 듣고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짐을 느꼈습니다. 홀로 시궁창 같은 장터에서 싸워온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생긴 것입니다. 연실은 소천의 옷보따리를 방 안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를 이 집안 사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지요. 좋소. 오늘부터 당신은 내 주막의 일꾼이요. 이름은 그래 기억을 잃은 먼 친척이라 둘러대면 되겠지. 배점내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으니 몸조심하시오. 한방눈이 쌓인 주막 마당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한 명은 가문의 원한을 갚기 위해 술을 빚는 여인, 또 한 명은 피 묻은 비밀을 품고 눈 속에 나타난 무사. 이 위험하고도 기이한 동행은 이제 장터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되어 배점내의 숨통을 조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연실은 소천이 건네준 부러진 칼날 조각을 매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길고 춥겠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배점내의 비명이 들려오리라고 말입니다. 소천이 연실의 주막에 머물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한쪽 팔을 쓰지 못할 정도로 깊었던 상처는 연실이 밤마다 끓인 술과 산에서 캐온 약초 덕분에 조금씩 아물어갔지요. 연실은 매일 새벽 소천의 상처를 닦아내며 그의 얼굴에 서린 짙은 고독을 읽었습니다. 산에는 말이 없었으나 연실이 술독을 옮기려 할 때면 말없이 다가와 남은 한 팔로 묵직한 항아리를 번쩍 들어 올리곤 했답니다. 어깨에 힘쓰지 말래도 참 고집이 세구려. 상처라도 덧나면 어쩌려고 그러오. 연실이 걱정스레 핀잔을 주면 소천은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지요. 그는 불편한 몸으로도 장작을 패고 주막 앞마당에 배점내가 뿌려둔 오물을 묵묵히 치워냈습니다. 덕분에 악취로 진동하던 주막은 다시 예전의 정갈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연실은 그런 소천이 고마워 끼니 때마다 자신의 밥은 덜어내더라도 소천의 사발에는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얹어주려 애를 썼답니다. 이건 술이 아니라 약이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100일 동안 사귄 것이니 마시고 기운 차리시오. 연실이 건네는 술은 배점내가 파는 독하고 자극적인 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맑고 투명하면서도 목을 타고 넘어갈 때는 가슴 속 깊은 응어리를 씻어내주는 듯한 부드러움이 있었지요. 소천은 그 술을 한 모금 들이켤 때마다 눈동자의 노란 빛이 더욱 선명해지며 잃어버렸던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연실은 그런 소천을 보며 그가 평범한 무사가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아버지가 기다리던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막 밖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연실이 정체 모를 사내를 데리고 주막을 정비한다는 소식은 배점내의 귀에 곧장 들어갔지요. 배점내는 자신의 주막 천석군의 2층 누각에서 연실의 집을 내려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전연이 기어이 사내를 들여 그것도 눈먼 귀신 같은 놈을 여봐라 장터 사람들에게 전해라. 저 주막에 발을 들이는 놈은 내 주막 외상은커녕 장터에서 소금 한 되박도 못 사게 하겠다고. 배점내의 엄포의 장터 상인들은 다시 몸을 사렸습니다. 연실의 주막 앞을 지나갈 때면 침을 뱉거나 고개를 돌리며 수군거렸지요. 저 주모가 드디어 미쳤나 보군.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놈을 데려다가 살림을 차려. 쯧쯧 저러다 관가에서 도둑놈 숨겨준 죄로 끌려가려고 작정했지. 연실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천과 함께 주막 뒷마당의 낡은 창고를 개조해 술 빚는 방을 새로 꾸렸습니다. 소천은 한 팔로 나무를 깎아 술독을 받칠 튼튼한 받침대를 만들었고, 연실은 아버지가 남긴 쪽지를 보며 밤낮 없이 누룩을 띄웠습니다. 둘은 말없이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고충을 이해했지요. 연실이 술 빚는 법을 설명하면 소천은 그 원리를 단번에 꿰뚫어 보며 적절한 온도를 맞추기 위해 불을 조절해 주었습니다. 한방눈이 다시금 소복소복 쌓이던 어느 밤, 연실은 소천의 거친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술이 익으면 배점내가 훔쳐간 내 가문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요. 그때까지만 내 곁을 지켜주겠소. 소천은 연실의 간절한 손길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그녀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주모의 수리 천하를 뒤흔들 때까지 이 팔 하나라도 당신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소. 두 사람의 그림자가 등잔불 밑에서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바깥은 살얼음판 같은 세상이었지만 주막 안은 술 익는 향기와 두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찼지요. 배점내의 질투는 불길처럼 타올랐으나 연실의 복수 또한 저 깊은 술독 안에서 천천히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배점내가 장터에 내린 엄포도 연실의 술향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을까요? 소천이 한 손으로 정성껏 깎아 만든 나무잔에 연실의 맑은 술이 담겨 나가기 시작하자 장터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배점내의 눈치를 보며 주막 근처를 서성이던 상인들이 소천이 마당에 내놓은 평상에서 풍기는 그윽한 술향기에 못 이겨 하나둘 자리를 잡았답니다. 주모, 이게 정말 그 피눈물 술이오? 향이 어찌 이리 달콤하면서도 끝맛은 시원한지 모르겠네. 장터에서 평생 수레를 끌던 최 노인이 술 한 사발을 들이키며 감탄했습니다. 연실은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안주로 내놓은 따뜻한 두부를 썰어 올렸지요. 소천은 옆에서 묵묵히 손님들의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한 팔이 불편한 그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잔을 건네자 험악하던 장터 사람들도 왠지 모를 예우를 갖추게 되었답니다. 거 보시오. 배점내내 술은 마시고 나면 다음 날 머리가 깨질 듯 아픈데 연실인의 술은 속이 다 풀린다니까. 사람들의 입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장터를 가로질렀습니다. 소천은 주막 뒤편의 작은 정자를 손수 지어 손님들이 눈을 피할 수 있게 했고, 연실은 소천이 산에서 직접 따온 산초와 들풀로 색다른 안주를 개발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일궈낸 주막은 더 이상 시궁창이 아니었습니다. 한방눈이 내린 마당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고, 화로에서는 밤마다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피어올랐지요. 어느 날 저녁 손님들이 다 돌아간 뒤 연실과 소천은 작은 평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연실은 소천의 접시 위에 노릇하게 구운 생선살을 발라 얹어 주었지요. 당신 덕분이요. 혼자였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텐데 당신이 곁에 있어 주니 이 주막이 정말 사람 사는 곳 같구려. 연실의 진심 어린 말에 소천은 젓가락을 멈추고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무뚝뚝하던 그의 눈가에 아주 잠깐 부드러운 물결이 일었지요. 그는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나무잔의 술을 따라 연실에게 건넸습니다. 주모의 술이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그 술이 담길 그릇을 조금 다듬었을 뿐이지요. 당신은 웃는 모습이 참 곱소. 소천의 칭찬에 연실은 얼굴이 발그레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댁 아기씨 시절에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1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가슴을
녹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달빛을 받으며 서로의 잔을 채웠습니다. 비록 바깥 세상은 여전히 적들로 가득하고 배점 내의 감시가 숨 막히게 조여오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작은 행복이 주막 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주막이 잘 된다는 소식은 배점 내의 도끼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막 천석군 2층 창가에서 연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손톱을 깨물었습니다. 웃어. 감히 내 밑에서 기어가도 모자랄 년이 사내 놈이랑 시시덕거려? 여봐라. 당장 그놈의 정체를 알아내라. 장터 끝 주막에 산신령이 나타난 게 아니라면 분명 관가에서 쫓는 죄인일 것이니 배점 내의 명령의 어둠 속에서 그림자 같은 사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실과 소천이 나누는 그 작은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 살얼음판 위인지 두 사람은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술 익는 향기에 취해 있었지요. 소천의 등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가 조금씩 길어지는 것을 연실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주막에 손님이 늘고 연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수록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는 눈길은 더욱 날카롭고 서늘해졌습니다. 배점 내는 자신의 주막 손님들이 연실인의 술맛이 진짜다라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창자가 뒤틀리는 기분이었지요. 그녀는 결국 고을에서 제일 가는 조 직관을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직관 어른, 저 주막터에 귀신이 붙었다든가 아니면 저 주모년이 부정한 짓을 해서 술을 빚는다든가 하는 소문을 좀 내주셔야겠소. 내 손에 든 이 금덩이가 아깝지 않게 말이오. 돈 뭉치를 받아준 조 직관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장터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주막 뒤편에 흐르는 물줄기가 사실은 원귀들의 피눈물이라더군. 그 집 일꾼이라는 사내를 보게나 눈동자가 노란 것이 필시산에서 내려온 범 귀신이 분명해 같은 흉흉한 소문이 삽시간에 장터를 덮쳤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술을 마시던 상인들이 오늘은 연실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답니다. 불길한 징조는 주막 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천이 손님들을 위해 나무 잔을 깎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실은 그가 깎아놓은 잔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잔 밑바닥에 기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무늬가 아니라 마치 군대의 낙인이나 비밀스러운 결사의 상징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평범한 잔에는 이런 걸 새기지 않지 않습니까? 연실의 물음에 소천은 평소답지 않게 당황하며 잔을 빼뜨 가져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노란 빛을 강하게 뿜어내며 차갑게 식었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릴 적 버릇일 뿐이니 신경 쓰지 마시오. 소천은 서둘러 화제를 돌렸지만 연실의 마음속에는 의구심이라는 독초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소천은 가끔 깊은 밤이면 마당에 서서 저 멀리 어둠이 깔린 산등성이를 뚫어지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듯 혹은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그 뒷모습은 연실에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장터의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연실이 다음 날 쓸 누룩을 살피러 창고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목이 비틀린 채 죽어있는 까마귀 서너 마리가 널브러져 있었지요. 누군가 고의로 던져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벽면에는 붉은 안료로 피를 마시는 주막이라는 섬뜩한 글자가 쓰여 있었고요. 이게 무슨... 연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칠 때
소천이 나타나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소천의 한 팔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그가 내뿜는 기운은 평소보다 훨씬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는 마당 구석의 어둠을 쏘아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쥐새끼들이 근처까지 왔군. 주모, 오늘 밤은 절대 문을 열지 말고 방 안에 계시오. 무슨 소리가 들려도 말이오. 소천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주막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점 내의 사주를 받은 독사와 건달들이 횃불을 감추고 연실의 술독을 깨부수러 다가온 것이지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소천의 눈이 노랗게 번뜩이는 순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쓰러지는 그림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연실은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이 남자가 단순히 은혜를 갚는 일꾼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고 베는데 익숙한 병기와도 같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달빛 아래 선 소천의 옆 얼굴은 차갑고도 슬펐습니다. 복수는 시작되었지만 그 대가는 연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피비린내 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술 익는 향기로 가득했던 주막에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살기와 불안이 안개처럼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이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주막 주변에 감돌던 살벌한 기운이 한 차례 휩쓸고 간 뒤 소천은 다시 평소처럼 묵묵히 마당을 쓸었습니다. 하지만 연실의 마음속은 이미 흙탕물이 일어난 듯 소란스러웠지요. 소천이 잠시 숲으로 땔감을 구하러 나간 사이 연실은 홀로 방 안에 앉아 있다가 구석에 놓인 그의 낡은 보찜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묻지 말라던 그의 정체, 그가 새기던 기이한 문양,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노란 눈동자. 의구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녀의 목을 조여왔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확인해 보자. 이 사내가 정말 우리 가문에 해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만. 연실은 떨리는 손으로 소천의 보찜 끈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해진 옷가지 몇 벌과 거친 나무 잔 몇 개가 전부인 듯 보였지요. 그런데 보찜 가장 깊숙한 곳, 낡은 헝겊에 겹겹이 쌓인 묵직한 물건이 손에 잡혔습니다. 연실이 숨을 몰아쉬며 그 헝겊을 조심스레 들춰낸 순간 그녀의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아버님의 옥놀이개가 아니냐? 헝겊 속에서 나온 것은 은은한 빛취색을 띠는 옥놀이개였습니다. 그것은 연실의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물건으로 가문이 영모로 몰려 사약이 내려지던 그 피비린내 나는 밤에 사라졌던 유품이었지요. 연실은 그 놀이개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눈물이 되어 쏟아졌고 배신감과 혼란이 그녀를 뒤덮었습니다. 소천이 어째서 아버님의 유품을 가지고 있는 거지? 설마 그가 우리 가문을 밀고하고 아버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 중 하나란 말인가? 그때 살인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소천이 무거운 나무찜을 지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연실은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옥놀이개를 움켜쥔 채 방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마당 한복판에서 마주 선 두 사람. 소천은 연실의 손에 들린 놀이개를 보고는 나무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짙은 슬픔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요. 당신 정체가 뭐요? 이걸 왜 당신이 가지고 있냔 말이오. 대답해 보시오.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놈들과 한패란 말이오? 연실의 절규의 소천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방눈이 다시금 흩날리기 시작했고 장터의 소음은
멀게만 느껴지는 고요가 두 사람 사이를 감쌌습니다. 소천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편한 팔을 바닥에 짚은 채 그는 나직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주모 아니, 아기씨. 저는 아기씨의 아버님을 죽인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님의 마지막 숨결을 지켰던 자의 아들입니다. 소천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대감댁의 비밀 호위무사였고 10년 전 그 밤에 대감의 마지막 서신과 유품을 맡아 탈출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추격자들의 칼날에 소천의 아버지는 목숨을 잃었고 어린 소천은 아버지가 피로 지켜낸 그 유품을 품고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가 연실의 주막에 나타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언젠가 주인을 찾아 돌려주려 했던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기 위함이었지요. 이 옥놀이개는 아버님이 아기씨께 꼭 전하라고 하셨던 증표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배점례가 숨기고 있는 진짜 죄악을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들어 있습니다. 소천은 놀이개의 장식 틈새에서 작게 말린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연실의 아버지가 죽기 직전 배점례의 배신을 짐작하고 적어둔 밀서였습니다. 연실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사내가 원수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가문의 수호자였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에서 오열하는 사이 담장 밖에서는 배점례가 보낸 밀탐꾼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옥놀이개의 존재와 밀서의 행방을 알게 된 배점례의 눈은 이제 광기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옥놀이개라고? 이 대감이 죽기 전 빼돌린 게 정말 있었단 말이지. 여봐라. 당장 사또에게 가서 일러라. 영모 죄인의 자식이 장터에 나타나 금지된 물건을 거래하고 있다고. 연실과 소천이 비로소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가문의 한을 풀 실마리를 잡은 그 순간 배점례가 던진 거대한 그물이 그들의 머리 위로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어지고 주막의 등불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는 진실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날카로운 칼날보다 더 위험한 법이지요. 연실이 소천과 함께 아버지의 옥놀이개를 붙잡고 통 안에 눈물을 흘리던 그 시각 배점례는 이미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을 치켜뜨고 사또의 집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연실의 주막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수십 배는 더 무거운 금괴 주머니가 들려 있었답니다. 사또 날이 장터 끝자락 그 미천한 주막에 영모 죄인의 자식들이 숨어들어 흉계를 꾸미고 있사옵니다.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나이다. 죽은 이 대감의 유물을 주고받으며 사병을 모으고 있으니 이 어찌 가만히 둘 일이겠습니까? 고을 사또는 배점례가 건넨 금괴의 묵직한 무게의 입꼬리를 파르르 떨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는 평소에도 연실의 술맛이 고을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이 배점례의 주머니를 가볍게 해 제 세수 쉐쇼가 줄어들까 전전긍긍하던 터였습니다. 영모라 그것 참 고약한 소리로군. 가문의 뿌리를 뽑아꺼낼 감히 내 구역에서 다시 싹을 틔우려 하다니. 여봐라. 당장 포졸들을 소집해라. 그 주막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죄인들을 압송해 오너라. 사또의 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장터에는 전례 없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시퍼런 관복을 입은 포졸들이 몽둥이와 쇠사슬을 휘두르며 연실의 주막으로 들이닥쳤지요. 평화롭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정성껏 닦아놓은 술상은 포졸들의 발길질에 박살이 났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시는 거요. 연실이 앞장서서 포졸들을 가로막았지만 뒤따라온 배점내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그녀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연실의 고개가 돌아가고 입술 터진 틈으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요. 배점내는 연실의 머리채를 잡아 낚아채며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오냐, 내 아비 곁으로 보내주마. 그 옥놀이개와 밀서 당장 내놓지 않으면 저 사내의 목부터 먼저 치게 될 것이다. 그 순간 마당 구석에서 묵묵히 나무찜을 정리하던 소천의 눈이 노랗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한쪽 팔이 불편한 와중에도 연실을 해치려는 포졸의 팔을 낚아채 바닥에 맺혔지요. 하지만 소천이 움직일수록 사또가 보낸 포수들이 일제히 활시위를 당기며 그를 애워쌌습니다. 수십 발의 화살촉이 소천의 가슴과 머리를 겨누고 있었답니다. 멈춰라, 소천. 제발 멈춰요. 연실이 울부짖으며 소천을 막아섰습니다. 소천이 여기서 저항한다면 정말로 영모의 무리로 몰려 현장에서 도살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배점내는 그 틈을 타 연실의 품속을 거칠게 뒤져 아버님의 유품인 옥놀이개를 가로챘습니다. 찾았다. 이게 바로 영모의 증거다. 사또나리, 보십시오. 인연이 이런 귀한 물건을 숨기고 있었사옵니다. 배점내의 외침에 사또는 기다렸다는 듯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연실과 정체 모를 불황자 소천을 즉시 옥에 가두고 주막의 모든 술독을 파기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연실과 소천의 손목에 차가운 쇠사슬 채웠습니다. 소천은 끝까지 연실을 바라보며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배점내의 사주를 받은 독사가 소천의 뒤통수를 몽둥이로 내리쳤지요. 소천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연실은 단장된 장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한방눈은 이제 눈물조차 얼려버리듯이 차갑게 쏟아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배점내의 기세에 눌려 숨을 죽인 채 끌려가는 연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연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주막은 불길에 휩싸였고 공들여 빚은 술들은 하수구로 흘러들어 비릿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절망의 끝, 배점내의 웃음소리가 장터를 가득 메운 밤이었습니다. 차가운 지하 감옥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벽면을 타고 흐르는 습기는 뼈를 에워쌌고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죄수들의 신음은 연실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요. 쇠사슬에 묶인 채 벽에 기대어 있던 연실은 옆방에서 들려오는 거친 매질 소리에 몸을 떨었습니다. 소천이었습니다. 그는 정체를 밝히라는 모진 고문 속에서도 오직 연실의 이름만을 부르며 버티고 있었답니다. 그만, 제발 그만두시오. 내가 다 말하겠소. 연실의 비명에 매질이 멈추고 어둠 속에서 배점내가 비단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연실의 아버지가 남긴 술 비법 쪽지가 들려 있었지요. 배점내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연실의 턱을 치켜 올렸습니다. 말해보렴. 이 쪽지에 적힌 마지막 비법, 마음의 향을 내는 법이 무엇이냐? 그걸 내놓으면 저 사내에 목숨 줄만은 붙여주마. 하지만 끝까지 버틴다면 내일 아침 저놈의 목은 장터 저작거리에 걸릴 것이다. 연실은 소천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어가는 소천의 모습이 창살 사이로 보였지요. 그는 연실을 지키기 위해 눈 속에 나타났던 수호자이자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기댄 정인이었습니다. 연실은 입술을 깨물어 피가 터지도록 참아왔던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소. 가르쳐 주겠소.
대신 조건이 있소. 지금 당장 저 사내를 감옥에서 내보내 주시오. 다시는 이 고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멀리 쫓아버리란 말이오. 배점내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사또를 움직여 소천의 석방을 명령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소천을 살리는 길인 동시에 연실에게는 영원한 생이별을 의미했습니다. 소천이 깨어나 연실을 찾지 못하도록 독사 같은 건달들이 그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고개 넘어 멀리 버리고 올 계획이었으니까요. 감옥 문이 열리고 소천이 끌려나가기 직전 연실은 마지막으로 그의 곁에 다가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차가운 창살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지요. 소천은 간신히 눈을 떠 연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노란 눈동자는 슬픔으로 젖어 있었답니다. 주모 어째서 이런 선택을. 가시오, 소천. 가서 당신의 아버지가 못다 한 삶을 사시오. 이 술 비법은 내 아버지가 남기신 거지만 당신의 목숨은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었소. 그러니 나를 원망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시오. 연실은 눈물을 삼키며 소천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소천은 끌려나가는 순간까지 연실의 이름을 목매어 불렀지만 연실은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떠나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연실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지요. 소천이 실려 나간 뒤 연실은 배점내에게 술 비법의 마지막 단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향은 술독에 피 눈물 세 방울을 섞어야 완성되는 것이요. 도둑질한 비법으로는 절대 그 향을 낼 수 없으니 직접 해보시구려. 배점내는 비법을 손에 넣었다는 기쁨에 연실을 지하 감옥 깊은 곳에 가둬두고 떠났습니다. 한방눈이 다시금 쏟아지던 그 밤, 연실은 홀로 남은 감옥 바닥에 소천이 깎아주었던 부러진 나무 잔 조각을 품고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사지로 보낸 죄책감과 가문의 비법을 적에게 넘겨준 수치심이 그녀를 짓눌렀지만 연실의 눈빛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소천, 살아남으시오. 반드시 살아남아 훗날 내 무덤 앞에 이 술 한 잔을 올려주시오. 그렇게 두 사람의 짧았던 인연은 차가운 눈발 속에 흩어졌습니다. 배점내는 드디어 천하제일의 명주를 빚을 생각에 춤을 췄고 연실은 죽음보다 더한 고독 속에서 마지막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지요. 과연 이 눈물겨운 이별 끝에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온통 배점내의 발 아래 놓인 듯 했습니다. 연실에게서 빼앗은 술 비방으로 빚은 술이 고을 사또는 물론 한양에서 내려온 고관대작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았으니 말이오. 배점내는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연실의 아버지가 누려야 했을 영광을 도둑질의 제 것인 양 누렸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연실은 빛 한 줄기 들지 않는 지하 옥방에서 썩은 집단에 몸을 의지한 채 죽어가고 있었지요. 주모, 정신 차려보게. 이대로 눈을 감으면 정말 끝일세. 이웃 옥방에 갇힌 노인이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연실은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배점내는 술 비법을 손에 넣자마자 약속을 어기고 연실에게 하루 한 끼의 물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지요. 연실의 입술은 가뭄든 논바닥처럼 갈라졌고 소천을 떠나보낼 때 흘린 눈물은 뺨 위에서 차가운 서리가 되어 맺혔답니다. 잠깐 이야기 재밌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살짝 눌러주고 가세요. 안 누르면 주인공이 더 고생합니다. 연실은 희미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환청처럼 들리는 소천의 목소리를 붙잡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저 악독한 년의 가면을 벗겨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지요. 배점내는 연실의 의지를 완전히 꺾기 위해 독사를 시켜 주막터에 남은 마지막 술독들마저 망치로 박살 내버렸습니다. 연실이 자식처럼 아끼던 술독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질 때마다 연실은 가슴이 난도질당하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들리느냐, 연실아. 내년이 그토록 자랑하던 술독들이 이제 가루가 되었다. 내 아비의 이름도 내년의 자존심도 이제 이 장터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옥방 창살 너머로 들려오는 배점내의 비웃음 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연실은 손톱이 빠지도록 옥방 바닥에 흙을 긁었습니다. 배점내가 가져간 비법은 반쪽짜리였습니다. 연실이 가르쳐준 피 눈물 세 방울은 사실수를 완성하는 비법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술을 독으로 변하게 하는 저주와 같은 장치였지요. 하지만 그 독이 발동하기까지 연실이 버텨낼 수 있을지가 문제였습니다. 어느 깊은 밤, 연실은 환각처럼 소천의 노란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구해달라 외치던 그 사내. 이제는 자신이 그를 그리며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으니 운명의 장난치고는 참으로 잔인했지요. 연실은 품속에 숨겨두었던 소천에 부러진 나무 잔 조각을 꺼내 입을 맞추었습니다. 소천, 당신이라도 살았으니 되었소. 나는 여기서 아버님 곁으로 가려 하오. 연실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 무렵 옥방 천장에서 차가운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것은 빗물이 아니라 녹아내린 눈물이었을까요? 연실은 그 물방울을 혀끝으로 받아내며 마지막 생명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이제 연실의 이름을 잊어가고 있었고 배점내의 천석곤 주막은 밤마다 화려한 등불을 밝히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지요. 주인공이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순간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 전야와 같았지요. 연실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그 시각, 고개 넘어 멀리 사라졌던 소천이 누더기를 걸친 채 다시 장터 어귀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과연 연실은 이 지옥 같은 옥방에서 살아남아 소천과 재회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배점내의 승리로 이야기가 끝나버릴까요? 한방눈은 멈추지 않고 연실의 절망 위로 소리 없이 쌓여만 갔습니다. 하늘도 연실의 피눈물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연실이 지하 옥방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그 시각, 고을 관아 앞마당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배점내는 사또와 함께 연실에게서 뺏은 술을 마시며 천하의 명주라 칭송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지요. 그때 굳게 닫혔던 관아의 정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한 사내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누구냐?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이 자리에 발을 들이느냐? 사또가 술잔을 떨어뜨리며 호통을 쳤지만 사내는 대답 대신 등에 메고 있던 낡은 보찜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보찜이 풀리며 쏟아져 나온 것은 배점내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이 대감 가문의 억울한 죽음이 기록된 피 묻은 서신들과 어사 출두를 알리는 서슬퍼런 마패였지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멎고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소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만신창이가 된 도망자가 아니었지요. 그는 쫓겨나던 길에 왕의 밀명을 수행하던 암행어사 행렬과 마주쳤고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켰던 밀서와 옥놀이계의 진실을 밝혀 정식으로 어사 대행의 명을 받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대감의 마지막 호위를 맡았던 소 장군의 아들 소천이다. 왕명을 받들어
이 고을의 부정부패와 10년 전 영모 사건의 진실을 다시 파헤치러 왔다. 소천의 사자후가 관아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노란 눈동자는 이제 살기가 아니라 정의의 빛으로 번뜩이고 있었지요. 배점내는 얼굴이 잿빛이 되어 뒤걸음질 쳤습니다. 저놈은 죽었어야 할 놈인데 어째서 그녀의 비명은 소천의 검기가 가르는 바람 소리에 묻혀버렸답니다. 소천은 지체하지 않고 지하 옥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썩은 문을 부수고 들어간 그곳에서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연실을 발견했지요. 소천은 한쪽 팔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연실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연실의 창백한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주모 아기씨, 정신 차리시오. 소천이 돌아왔소. 당신이 지킨 그 술방문이, 당신의 그 결단이 결국 나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었단 말이오. 소천의 절규에 연실이 가늘게 눈을 떴습니다. 환영인 줄로만 알았던 소천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비치자 연실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소천 정말 당신이요? 꿈이 아니란 말이오? 꿈이 아닙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을 괴롭힌 자들, 당신의 가문을 짓밟은 자들이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습니다. 소천은 자신의 도포를 벗어 연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관아 마당으로 연실을 데리고 나갔지요. 그곳에는 이미 어사 일행에 의해 포박당한 사또와 배점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배점내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 술을 보아라. 내가 빚은 이 명주가 바로 내 실력의 증거다. 하지만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점내가 자랑하던 술독 속에서 비릿한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연실이 가르쳐준 피눈물 세 방울의 저주가 드디어 발동한 것입니다. 욕심쟁이가 빚은 술은 향기가 아니라 썩은 시체의 냄새를 풍기며 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 냄새에 코를 막으며 배점내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도둑질한 비법이 결국 독이 되었구나.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연실은 소천의 품에 안겨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10년의 한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지요. 한방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눈은 차가운 죽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축복의 눈꽃이었습니다. 소천의 귀환으로 무너졌던 정의가 다시 세워지고 있었고 연실의 복수는 이제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진동하는 썩은 내는 배점내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추악한 본성이 터져 나온 것과 같았습니다. 연실이 가르쳐준 피눈물 세 방울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지요. 그것은 술을 잊게 하는 비법이 아니라 정당한 주인이 아닌 자가 그 술방문을 가졌을 때 누룩 속에 숨어있던 도끼가 발현되도록 설계된 가문의 마지막 방어책이었답니다. 이럴 리가 없다. 이건 전현이 부린 술법이다. 내 술은 천하제일의 명주란 말이다. 배점내는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바닥에 엎질러진 검붉은 술액을 손으로 핥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술은 이미 독주로 변해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검게 타들어 가게 했지요. 소천은 어사대행의 서늘한 눈빛으로 무릎 꿇린 사또와 배점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배점내, 내 죄는 하늘을 찌른다. 10년 전 이 대감댁의 은혜를 입고도 영모로 모함하여 가문을 도륙하고 그 비법을 훔쳐 호의호식한 죄, 또한 무고한 여식을 옥에 가두고 독을 탄 술을 명주라 속여 조정에 바치려 한 죄, 이 모든 죄를 내 목숨으로 씻겠느냐. 소천의 호령의 사또는
이미 넋이 나가 머리를 바닥에 짓지으며 목숨만 살려달라 빌었습니다. 배점내는 자신의 손이 검게 변하는 것을 보며 비명을 지르다 연씨를 향해 도끼 서린 눈을 치켜떴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종년으로 사느니 차라리 주인이 되어 죽는 게 나았다. 하지만 연씨라, 내년도 결국은 혼자가 아니냐. 내 아비는 죽었고 가문은 사라졌다. 그때 소천의 품에서 정신을 차린 연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관아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지요. 배점내, 너는 틀렸다.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나 그분의 뜻은 이 술향기 속에 살아있고 내 가문은 사라졌으나 소천과 같은 충이가 그 뿌리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너는 무엇을 가졌느냐? 도둑질한 비법과 거짓된 재물, 그리고 이제 내 몸을 갉아먹는 저 독주뿐이지 않더냐. 연실의 말이 끝나자마자 암행어사의 명을 받은 군관들이 배점내와 사또를 끌어냈습니다. 배점내는 끌려가면서도 자신이 훔쳤던 옥놀이개를 놓지 않으려 발악했지만 소천의 단칼에 놀이개 끈이 끊어지며 그녀의 손에서 멀어졌지요. 옥놀이개는 다시 주인인 연실의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또는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배점내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얼굴에 도둑배의 자가 새겨진 채 장터로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연실이 겪었던 가난과 조롱을 이제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지요. 그날 밤 장터 사람들은 배점내의 천석군 주막이 헐리는 광경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구먼. 사필귀정이라더니 저 독사 같은 년이 결국 제 술에 제가 넘어갔어. 연실은 불타버린 자신의 주막터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10년의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하면서도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천은 연실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무사가 아니었지만 연실의 앞에서는 여전히 눈 속에서 건져 올린 그날의 사내처럼 겸손했지요. 아기씨, 이제 한을 푸셨으니 따뜻한 곳으로 가십시다. 소천의 손길에 연실은 비로소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악인들이 응징당하고 진실이 승리한 자리에는 차가운 한방눈 대신 봄을 예고하는 포근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실과 소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무너진 터 위에 다시 세워질 그들의 새 삶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복수의 칼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장터에는 이제 전혀 다른 향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배점내의 탐욕이 타버린 그 자리에는 고을 사람들의 정성이 모여 번듯한 기와집 주막이 새로 들어섰지요. 이름하여 서련옥쉐리아우. 눈 속에 핀 연꽃이라는 뜻으로 한방눈 내리는 밤 피투성이 사내를 구했던 연실의 자애로운 마음을 기려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었답니다. 3년의 세월은 연실의 얼굴에서 수심을 걷어내고 대신 우아하고 단단한 기품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더기 저고리 대신 정갈한 옥색 당의를 입고 아버지가 남긴 비법으로 정직하게 술을 빚었습니다. 그녀의 주막은 이제 고을의 명물을 넘어 팔도 강산에서 술꾼들이 모여드는 명소가 되었지요. 하지만 연실은 큰 부자가 되었음에도 예전의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모, 오늘도 이 술 맛은 변함이 없구려. 마실 때마다 가슴 속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니 말이오. 장터의 최노인이 이제는 번듯한 평상에 앉아 껄껄 웃으며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연실은 인자한 미소로 화답하며 안주를 넉넉히 내놓았지요.
주막 한쪽에서는 늠름한 풍채의 사내가 묵직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천이었지요. 그는 어사대행의 임무를 마치고 조정의 부름을 받았으나 모든 관직을 사양하고 연실의 곁에 남는 것을 택했답니다. 소천 씨, 이제 그만하고 들어와 식사하시오. 팔도 아직 불편한 사람이 어찌 그리 매일같이 힘을 쓰오. 연실의 걱정 어린 부름에 소천은 도끼를 내려놓고 땀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한쪽 팔은 예전보다 많이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연실의 손길이 닿아야만 온전해지는 듯 보였지요. 두 사람이 마주보고 웃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진짜 인연은 하늘이 맺어주고 땅이 증명한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주막 뒷마당에는 연실의 아버지가 꿈꿨던 거대한 술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술독이 줄을 지어 늘어서 있고 그 안에서는 술 익는 소리가 보글보글 기분 좋게 들려왔지요. 연실은 매일 아침 아버지의 옥놀이개를 어루만지며 술독을 살폈습니다. 이제 그녀의 술에는 피눈물 대신 소천과 함께 일군 행복의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반면 장터 구석에서는 가끔 넉마를 걸치고 구걸을 하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얼굴에 낙인이 찍힌 채 실성한 듯 내 비법, 내 술방문 이라 중얼거리는 배점내였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면서도 인과응보의 무서움을 다시금 되새기곤 했습니다. 악행으로 쌓은 탑은 모래성과 같아 한순간에 무너지지만 덕으로 쌓은 집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연실의 삶이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한방눈이 다시금 소복소복 내리는 어느 겨울밤, 서련옥의 등불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연실과 소천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소천은 품 안에서 정교하게 깎은 새 나무 잔을 꺼내 연실에게 건넸습니다. 그 잔 밑바닥에는 예전의 날선 문양 대신 연꽃 한 송이가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지요. 이 잔에 담긴 것은 이제 눈물이 아니라 주모의 진심입니다. 평생 이 향기를 지키며 살고 싶소. 소천의 고백에 연실은 말없이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통스러웠던 10년의 세월이 이 따뜻한 술 한 잔에 녹아 사라지는 기분이었지요. 밖은 여전히 춥고 눈이 내렸지만 주막 안은 이제 그 어떤 겨울도 뚫지 못할 깊은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가문의 복수는 번영이 되었고 슬픈 인연은 영원한 동행이 되어 장터의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연실과 소천의 이야기는 이제 장터의 안악들이 아이를 재울 때 들려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서련옥의 처마 밑에는 여전히 풍경 소리가 맑게 울리고 주막 마당을 가득 채운 술독 안에서는 세상을 치유하는 명주가 익어가고 있지요. 사람들은 이 술을 보은 주바언 지오라 불렀답니다.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빚은 술이라는 뜻이지요. 연실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되었지만 술을 빚는 그 손길만큼은 여전히 정갈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주막 문을 활짝 열고 길을 지나는 나그네들에게 술 한 사발을 거저 대접하곤 했습니다. 할머니 어찌하여 이 귀한 술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나누어 주시나요? 철없는 어린 나그네가 묻자 연실은 허허 웃으며 저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평생 자신의 곁을 지키다 먼저 세상을 떠난 소천의 묘가 아버님의 묘 곁에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지요. 이 술은 내가 빚은 것이 아니라 눈 속에 나타난 인연이 빚어준 것이란다. 사람은 마음으로 술을 빚고 하늘은 그 마음을 맛으로 증명하는 법이지.
내 인생이 시궁창 같았을 때 누군가 내밀어준 그 따뜻한 손길이 없었다면 이 술 향기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게야. 장터 사람들은 전합니다. 배점례가 탐욕으로 빚었던 그 독주는 땅에 묻혀 썩어버렸지만 연실이 피눈물과 진심을 섞어 빚은 술은 만고에 그 향기를 잃지 않았다고 말이오. 배점례는 결국 장터 끝자락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악인의 대명사로 남았고 연실의 이름은 인내와 승리의 상징으로 남았답니다. 이제 야담의 끝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술이 익어가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의 독주입니까? 아니면 곤경에 처한 이를 외면하지 않는 보은의 명주입니까? 야담의 결말은 언제나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반드시 있다고 말이지요. 연실이 한방눈 속에서 소천을 구했던 그날의 선택이 10년의 한을 풀고 가문을 다시 세웠듯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내민 작은 친절이 훗날 어떤 거대한 복이 되어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연실의 주막터에는 지금도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는 날이면 은은한 누룩 향기가 번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넋을 달래고 살아남은 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려는 연실과 소천의 마음일지도 모르지요. 은혜는 물에 새기지 말고 돌에 새기며 원망은 흐르는 강물에 흘려보내라는 옛사람들의 지혜가 이 술향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연실과 소천이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봄을 맞이했듯 구독자 여러분의 삶에도 차가운 눈보라 끝에 반드시 따뜻한 꽃바람이 불어오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연실의 술 한 사발처럼 따뜻한 마음을 주변과 나누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람은 떠나도 이야기는 남고 향기는 사라져도 그 기억은 영원히 흐르는 법입니다.